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재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또 널리 읽혔던 그런 책인데 당시에는 읽지 못했고 최근에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직선적이고 돌직구를 마구마구 던지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약간은 도발적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책인데 여하간 인생의 법칙이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12가지 법칙이 있는데 오늘 4가지를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 이야기는 삶의 자세, 애티튜드에 있어서 어떤 선순환과 악순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발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닷가재의 예를 들고 있는데 바닷가재, 아주 전형적인 승자 독식의 생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두 바닷가재가 싸우고 나면 승자는 더 의기양양해지고 그만큼 더 지위가 올라가죠. 패자는 패배보다도 더욱더 상심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지위가 낮아지는 거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바닷가재가 무려 3억 5천만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구의 시간, 여러 가지 그 우주의 시간 많잖아요. 무한으로 느껴지는 시간 개념들, 느낌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경우에 이거를 이제 돈으로 한번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기 이제 4,300 몇 년 되잖아요. 4,300원. 근데 바닷가재는 이제 3억 5천만 원. 4천원하고 3억 5천만 원. 좀 느낌이 오죠? 이 시간의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오랜 시간을 공룡보다도 더 오래 생존을 해왔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인간의 생존의 모습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모습이다. 경제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상위 1%가 소유한 것이 하위 50%가 소유한 것과 동일하다. 또는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20대 80의 법칙, 파레토 법칙, 예를 들어서 물질에 있어서도 20%의 물질이 80%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비단 경제 영역이라든가 물질 영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창의성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 논문, 상위 한 20%가 거의 80%의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고,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오케스트라가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이 4명의 작곡가의 음악만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조, 승자 독식, 그리고 바닷가재, 이 서열이 계속 달라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러한 구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믿고 있죠. 근데 피터슨 교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열 구조는 문화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에 더 가깝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돌직구에 해당하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튼 간에 이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 3억 5천만 년,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도 지속되어 오면서 그와 동일하게 이러한 생존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열 구조 내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영역들이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라.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어때요? 벌써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인들이 당신이 지위가 낮은 것으로 여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속의 뇌 속 그 서열 계산기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 스스로의 서열을 더 낮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컨트롤한다고 이렇게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절대 아니죠. 뇌 스스로가 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입 필터를 통해서 의식의 영역에 중요한 것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뇌 속 서열 계산기가 나의 자세로 인해서, 타인들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서 나의 서열을 더 낮게
낮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고 그만큼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슬퍼지고 또 부당한 패배, 객관적으로 있는 힘 가지고 싸운다며 이길 수도 있는 건데 자신감 상실로 인한 이런 악순환 속에서 부당하게 패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계속 지속이 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알코올 남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장질환이나 암, 치매 이런 것들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죠.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 뭐예요? 구부정한 자세로 다니면서 부정적 신호를 나의 뇌가 흡수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방법이 뭡니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다니라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 신호가 줄어들고 긍정적 신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의 뇌 속 서열 계산기가 나를 또 높게 평가를 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더 성장하고 성과를 내게 되죠. 이러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자, 왜 자신을 돌보지 않는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뱀이 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원죄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원죄의식,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그 시대는 인간성이 그 정도 수준으로 참담했다. 나쁜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막 살아있는 사람을 막 제물로 바치고 유혈극 이런 거는 비일비재한 거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들이 어떤 자아도취에 빠져서 존재를 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점과 부족함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간성 발현의 어떤 의무감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인의 고통을 돕는다거나 동물을 보살피는 일에는 헌신적으로 정성을 쏟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이러한 경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거, 당신은 중요한 존재라는 거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기계도 말썽 없이 잘 돌아가려면 수시로 점검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삶이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거는 견디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피터슨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힘겨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견뎌낸다는 거죠. 때로는 너무 가혹해서 신의 보살핌 없이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누구나 모든 인간들은 위로받을 만하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라는 거 이걸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아마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도발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쉬운 삶과 어려운 삶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피터슨 교수가 완전 캐나다의 그 가운데 보면 엘버타주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 깡촌 중에 깡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멋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리스라든가 기타 몇몇 친구들 아주 스마트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당시에는 정말 멋있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멋진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이 그 시골에서 계속 그냥 어린 시절에 하던 행동들 그런 것들만 반복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스마트하고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머리에 막 배 나오고 대마초에 취해서 막 몸도 노화돼 있고 정신도 몽롱하고 그러한 아주 망가진 삶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관계를 계속 맺어오느냐? 그게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일까? 우리는 그걸 뭔가 지금 부족함을 보이는 대상이 있다면 도와줘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여기지만 피터슨 교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연구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어울릴까? 피터슨 교수의 답변입니다. 그냥 더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그럼 오늘 할 일을 오늘 내가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절약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힘든 길이죠. 물론 그것도 단련이 되면 즐거울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냥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미래를 포기하고 낭비하면서 당장의 그 싸구려 쾌락 술 마시고 대마초 피고 이런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당신과 주변 사람들은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 뭐냐면 허무주의와 실패, 고통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놀면서 지금 오늘 할 일도 많은데 그거 다 미루면서 술 먹고 어울려서 지내면서 내면은 떨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존재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홀로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자, 같이 망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위안을 그냥 갖는 것, 그런 것 뿐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피터슨 교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어떤 이기적인 야심만을 추구하자.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을 계속 친구로 두고 있을까? 대다수가 의리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어떻게 무슨 그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냐. 하지만 의리는 상대방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일 뿐이고 도덕적으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게 친구건 가족이건 그 어떤 관계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정은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우정이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럼 피터슨 교수는 계속 고향에 남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거의 80% 이상은 그런 망가진 그런 크리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환경이 다 그러면 그 속에서 홀로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향을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정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시네마 천국 우리 다룰 때 그런 내용 했었죠.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토토에게 떠나거라. 이곳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돌아오지 말거라. 향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 떠남에 대한 내용들은 시네마 천국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법칙,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해라. 이 비교에 관한 어드바이스는 굉장히 많은 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피터슨 교수의 얘기는 우리 내면에 비평가가 있는데 과거에는 저명한 인물들이 대다수가 시골, 작은 마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로토닌이 그냥 풍부하게 왜냐? 그 작은 마을에서는 다들 슈퍼스타고 다들 한 분야의 신이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 노래의 신이야. 자동차 박사야, 박사. 그리고 춤. 우리 마을의 최고의 스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일반화 됐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비평가 입장에서도 과거와 같은 비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특정 영역을 선택한 이후에 그 영역의 아주 최고의 스타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비참해지는 결과밖에는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을 하루 단위의 삶을 살아라, 이런 조언이 있는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자기 자신에게 이것만큼은 오늘 꼭 끝내자, 그런 부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꼼수 안 부리면 아마 어지간한 부탁은 다 들어줄 것이다. 자기 자신이 한동안 매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을 유지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단위의 삶, 오늘을 산다,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오늘 하루 단위의 삶이 어제의 나와는 어땠는가, 그런 것들만 계속 비교하면서 조금씩 더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다면, 그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뇌의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야 할 일로 다 가득 차 있으면 남들 시선 신경 쓸 여력이 없죠. 뇌의 용량에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 일에 간섭도 안 하죠. 왜냐? 그 용량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루는 방식이 비교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일로 나의 용량을 꽉 채우면 다른 그런 것들 하지 말아야지 그런 개념조차 생기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법칙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